여러분은 지금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매주 목요일 3명의 변호사가 함께하는 톡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 변호사님은 뭐 요즘에 아주 그냥 신 변호사의 나날입니다. 뉴스 하이킥 MBC 저녁 6시 10분부터 하는 라디오 방송이잖아요. 6시 5분부터. 아, 5분부터입니까? 네, 뉴스 하이킥,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청취율이 저녁 시간대 1위가 아니에요. 전체 프로그램 중에 1위였어요. 네. 14% 나왔나요? 아니요, 10.3%. 10.3? 이야, 원래 뉴스공장 옛날에 김어준 씨가 할 때 13, 14, 13, 14 이렇게 두 자릿수가 원래는 뭐 2%, 3% 하던 다른 프로그램들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깜짝 놀랐었는데 신장식도 두 자릿수 가네요. 어떻게 비결 좀 알려주세요. 우선 마르지 않는 소재를 제공해 주시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MBC 마이크 앞에 앉게 해주신 오세훈 시장님께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솔직한 돌직구 뉴스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충분히 접하지만 또 사람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극장 효과라고 해서 나만 듣는 게 아니라 딴 사람도 이걸 듣고 있지. 나만 이 게임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보고 있지. 나만 이 집회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집회에 나와 있지 하는 그런 극장 효과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통해서 그런 돌직구 뉴스를 듣고 싶다. 그런 시사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갈증이 만들어준 것 아닐까. 사실 뭐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도 공중파를 안 하고 계시고 김어준, 이동영 전부 다 공중파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다 전방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응원까지를 전부 다 뉴스하이킥에 모아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역시 이글스를 고개를 숙인다더니 또 겸손한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아직 읽기에는 모자랍니다. 더 읽어야 됩니다. 성취율 더 많이 올려주세요. 알겠어요. 김필성 변호사님 좀 축하 인사 하나 해주시죠.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정치하셔야겠다. 흔들지 마십시오. 그 자리 나한테 물려주시고 정치계로 나가세요. 흔들지 마세요. 네,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네. 아니, 이분이 MBC 제3노조한테 맨날 두드려 맞았거든. 이번에 뭐 공정하지 않네, 공정하네, 좌파 패널이 많네 이거 하는 것도 MBC 제3노조였잖아요. 뭐 공정언론 국민연대라는 데서 먼저 통계표를 만들었고 그거를 제3노조가 성명으로 분석하고. 발표를 했고 그러고 나니까 바로 국민의힘에서 그 표 되게 재밌습니다. 파란색 패널, 빨간색 패널, 검은색 패널. 아니 무슨 기자들을 다 그렇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내가 황당하게. 나는 뭐 기자들도 그렇고요. 네, 그것도 기자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좌파는 아니고 우파 내지는 그래서 보수. 지금 김준일 기자가 제일 김준일 기자. 열받아 있어요. 김민아 나는 엄정 중립이다. 아니 김민아, 김준일 이런 사람들 다 우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장성근 마찬가지고. 정상근. 다 그분들이 또 뭐라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재미있었던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지영 교수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신지영 교수. 신지영. 네, 그분은 좀 진보적이죠. 아니 근데 그분은 그냥 냉정하게 윤석열 대통령 언어가 막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해도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고요 하면서 진짜 학자로서 따박따박 따졌거든요. 좌파로 분류돼 있고 이 신 교수님이 엄청 열받아 있습니다. 내가 왜 좌파냐. 또 본인은 그런 진보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걸 싫어하시는군요. 나는 중립적인 학자의 입장에서 학문적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했을 뿐이다. 그다음에 우리 오윤혜 씨도 좌파 패널로. 그러니까 오윤혜 씨도 좌파로 갔더라고요. 가수 출신 음악 중심에 출연하셨던 오윤혜 씨도. 어쨌든 저는 참 다행스럽게 그 분석하는 기간 동안 하필이면 지방재판 때문에 방송을 몇 개 안 갔더니 그 이름에 빠져있더라고요. 잘 됐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렇게 시원하게 보여주니까 실력으로 승부하잖아요. 이런 게 요즘에 살맛 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바꿔봤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주제를 3개 정도 가지고서 맨날 하나씩 순서대로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에는요, 한번 우리 작가님께서 코너 속의 코너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장면이나 발언들을 꼽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 한번 마련해보자. 주간 여의도란 이름으로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우선 김필성 변호사께서 뽑은 이 주간 여의도 하이라이트 주옥 같은 장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저께요. 그저께 이제
이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대통령실 입장으로는 계획하지 않았던 기자간담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계획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예, 계획하지 않은 기자간담회가 이제 그 곧 1주년 되잖아요. 1주년 네. 기념으로 이걸 했다고 하는데 지금 워낙 현안들도 많고 물어볼 게 많으니까 기자들 출입처 기자들인 것 같긴 합니다만 기자들 물어보고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나왔던 질문들이 재밌어요. 제가 몇 가지가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 기사 자체도 사실은 뭐 오찬 메뉴는 김밥, 순대, 떡볶이, 닭강정 그리고 민초가 들어갔다. 민초? 이런 좀 후보가 갈리는 음식이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 여기서 지금 제일 제가 그 신경이 났던 게 뭐냐면 이런 질문이 나왔다 그래요.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후 스타덤을 실감하는가? 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스타덤이요? 예,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스타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인지도다. 시작할 때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스타성 있는 일, 이게 약간 어색했는데 좀 익숙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분장실로 데려가는데 네. 정치를 괜히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했다. 살면서 헤어드라이기 한번 안 써본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서 기자들이 모두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몇 가지 이제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얘기할 게 좀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자리가 어찌 되었든 뭐 갑자기 잡혔다고 하니까 뭐 그걸 전제로 해서 한다면 1주년 어쨌든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 자리라는 거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국제적 스타가 되셨으니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물어봤다는 것이고 우리 기자들 진짜 수준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아니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답이 나온 게 아니라 좀 어색했는데 지금 익숙해졌어요. 나는 이제 스타가 된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이 나왔다는 거. 이게 만약에 정말 준비된 게 전혀 없이 정말 즉흥적으로 됐는데 자리에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나갔다고 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자들이 어쨌든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청와대 출입 현안에 있어서 갖고 있는 문제, 질문할 내용들이 이런 거라는 것, 이건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잡담이지, 잡담, 아부에 가까운 얘기고요. 이것이 사실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로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백브리핑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경우 맞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쓸 리가 없고 어느 정도 질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배분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질문도 뭐 좋게 말하면 양해 또는 대통령실에서 물어봐줬으면 하는 질문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겠죠.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번에 미국 갔다 와서 스타 돼서 좋으시겠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다면 사실 이게 요새는 이런 수준의 질문은 아이돌들한테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자, 어쨌든 대통령께서는요, 1주년 됐는데 내가 더 거창하게 기자회견이랍시고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국민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난 스타가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되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 신장식 변사님은 어떻게 저는 뽑으셨습니까? 느낌적 느낌? 느낌적 느낌? 그 키워드로 뽑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소위 누구야 김태효 처장이 그 얘기 했잖아요. 워싱턴 선언 그 소위 핵족쇄 네. 조선일보 평가에 따르면 핵족쇄 선언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해서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느낌적인 느낌. 근데 이 참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들이랑 있을 때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완전히 이게 이 경계심이 무너지면서 그렇죠. 해선 안 된 말들을 막 하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대통령실 기자들도 네. 본인이 굉장히 경계심이 무너지는 자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공조와 협조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를 어제 저녁에 그제 2일날 만났잖아요. 그제 네. 저녁에 만났는데 여기에서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거의 참석했던 사람들이 자랑질하느라고 바깥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워싱턴 선언, 그 김태효가 느낌적 느낌, 네네. 핵인지 감수성 얘기했잖아요. 워싱턴 선언을 두고는 한미 동맹이 과거 안보 동맹을 넘어 기술 동맹, 가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느낀다.
그거 느낀다. 그것도 느낀다요. 느낀다. 느낌의 외교. 아니 이게 사실 이게 무슨 이런 기술 동맹, 안보 동맹, 컨텐츠 동맹, 문화 동맹, 우주 동맹 한 동맹을 한 6군데다 갖다 붙였거든요. 네. 동맹이란 말 자체가 적을 공동으로 방위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도대체 기술 동맹은 누구랑 싸우는 누구로부터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컨텐츠 동맹은 누구랑 싸워요 지금? 컨텐츠 동맹 적이 누구야? 적이 있고 방어를 할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주 동맹은 누구랑 싸워? 외계인이랑 싸워? 화성인이랑 싸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갖다 붙여놓고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왜 우주 동맹이 이런 뜻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컨텐츠에 있어서 공동의 어떤 노력을 하기로 했는데 뭐 가상의 제3의 적이라도 설정해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현실적 근거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란 자가 나와서 격상됐다고 느낀다. 이건 대통령의 언어도 아니고요. 이건 일반인들의 언어도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느낌적 느낌. 미국에서 보다 못해서 내가 정확히 말해줄게. 그거 아니라고. 라고 딱 잘라 얘기하잖아요. 잘라. 그랬더니 우리 대통령 한다는 말이 사소하게 단어에 집착하지 마. 이렇게 쪼잔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사람들이 아까 뭐 핵인지 감수성 얘기하시지만 보통 이렇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계속해서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자꾸 주입식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가스라이팅 된다 그러잖아요. 네. 요즘 그래서 신조어가 나왔어요. 헥스라이팅. 그렇게 아이고. 뭐 가스라이팅 같은 그런 수준 높은 심리적 기법이 사용됐다고 생각은 않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아까 말했던 걸 찍어온 게 지금 청와대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현 상황을 보고 있는 딱 기준인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스타 됐다. 네, 주목받았다. 지금 되게 자신감 넘치고 기쁜 상황이군요. 상황인 거예요. 만족스러운 상황 가서 노래 부른 거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합니까? 맞아요. 뭐 그래가지고 어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네.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듣고 감동한 옆집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옆집 뭐 이웃이 파이 선물했다고? 파이를 가지고 와서 선물을 해줬다. 근데 그게 대통령실 발입니다. 그래요? 예. 대통령실에서 이런 미담이 전해졌다고. 우리나라 교포가 한 게 아니라. 예. 교포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동포들한테 대통령실 발뉴스예요, 그게. 근데 특이하네. 아까 이제 스타라고 하는 말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뭐냐면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만찬에서 무슨 얘기를 해줬냐. 또 문재인 대통령 혼밥. 중국 방문 혼밥 얘기하면서 8번. 네. 친중 정책을 폈는데 중국에서 얻은 것이 뭐가 있느냐. 당신들은 적자를 얻었지만 그때는 흑자를 얻었어 이 사람아 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거예요. 중국이 대한민국을 문 전 대통령이 한 것만큼 예우해 줬느냐.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외교가 되어야 한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 나 국빈만찬 가서 국빈 방문 가서 겁나 대접 잘 받았거든. 야 이런 대접 받아봤어? 나 스타 대접 받고 왔잖아. 기타 하나 동전 한 입 몰라?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외교라고 생각해요. 133조 퍼주고 받아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기타 하나 동전 한 입 133점 퍼주고 기타 받고 코인 노래방이야? 코인 하나 이렇게 딱 받아온 이런 건데 네. 이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를 인격화하고 있어요. 바이든한테 내가 좋은 음식 대접 받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예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단순해요. 근데 전부터 계속 인격화해서 기시다랑 내가 화끈하게 해주면 야 1차 내가 쏘면 2차는 걔가 쏘겠지. 이런 생각이에요. 외교를 그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게다가 어제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이 우리 대통령께서는 김건희 여사가 나를 안 만났더라면 행복하게 지낼 텐데 나를 만나서 고생이 너무 심하다. 너무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고. 윤석열보다 더 권력 센 사람을 만났겠지. 그렇게 이용 의원은 본인에게 미안해하시면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보는 것하고 달리 보기와 달리 매우 순하고 얌전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셔서 이 부부가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내지는 순방 갔다 와서 좀 사실은 여론이 안 좋다는 거를 너무 인식하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자, 어쨌든 느낌적 느낌, 헥스라이팅, 핵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얘기를 꺼내주신 미국 방문과 관련된
문제, 이 여의도 주간 여의도 소식 두 분의 얘기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소시에테 제네랄 증권 SG라 그러죠.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일파만파. 자, 이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때문에 또다시 소환되고 있는 게 바로 도이치모터스죠. 자, 어쨌든 이 소시에테 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는 이게 지금 라더기언 투자 컨설팅 업체 대표, 그다음에 김익래 다우 키움그룹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양우 상종가 치는 와중에 갑자기 팍 빠져가지고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있는 핵심 인사들이 미리 팔았다든가, 그래서 본인들은 손해를 안 봤다든가, 금융위원회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뭐 조사한다고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안 해서 개미들만 손해보게 만들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자, 2016년도에 지인들과 함께 소규모 투자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 라더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는 다단계 방식을 적용해서 덩치를 키웠고요. 직원들에게 투자자 한 명을 데려올 때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수익금의 30%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회원 중 일부도 수수료를 받고 투자자를 모집 알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구들 중에 형이 하면은 이거 괜찮은데 동생 너 해. 이거 어머니 아버지 괜찮은데, 그래서 온 식구들을 다 이렇게 다단계 피해자처럼 다 여기 몰아넣었다는 거죠. 어쨌든 중간중간에, 그리고 수익금이 나면 그 수익금을 이 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A라고 하는 바로 그 고객의 다른 통장에 수익금을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돈도 많고 우리들의 수익을 먼저 챙겨주는 회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창정 씨 같은 경우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 회사 사장이 20억을 그냥 턱 먼저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잘 굴리는 사람 보면 믿을만 하네. 그래서 임창정 씨는 그 20억 돌려주고 자기가 30억을 또 투자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SG 증권발 주가 조작 상황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부터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통정거래라고 하는 기법이 또 여기도 사용되었더라. 좀 요 얘기거든요. 자, 김필선 변호사님. 네. 도이치모터스에서도 우리가 통정거래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 SG 사태에서도 통정거래가 지금 매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자, 뭡니까 이게? 그 자본시장법에 딱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규정이 있는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매도 매수 행위를 짜고 하는 거예요. 누구랑 누가? 그러니까 이제 파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엄마와 딸이. 그쵸, 뭐 엄마와 딸이 했던 서로 이제 해가지고 이걸 딸을 던지면 엄마가 받아. 그런 식이죠. 이거 12시에. 12시에. 짜고 하는 행위를 이제 공개시장에서 하는 거, 쉽게 하면 자본시장법에서 하는 거니까요. 시장 내에서 이걸 하는 건데, 저기 큰 돈을 갖고 물줄을 가지고 이쪽에서 던지면 여기서 받아주고 이렇게 거래가 왔다 갔다 하면 밖에서 보기에는 이 정도 액수의 이 정도 규모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시세가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속이는 거죠. 시장 전체를 그렇게 속여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게 만든 다음에 혹 하고 이렇게 빼는 식의 형태가 일종의 통정매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정 행위의 대표적 케이스로 지금 적시가 되어 있는데, 잘 알려진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한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하고 김건희 씨 어머니가 이제 물주로서 들어가서 그 계좌가 그런 용도로 사용된 것이다. 네. 라는 것이 문제가 된 케이스고요.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구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임창정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세 조정 행위에 사용된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팔고 차는 행위를 가상으로 하더라도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물주가 하나 반드시 필요한데, 이 임창정 씨의 돈이 그런 작업을 위한 물주 돈으로 사용된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몰랐다라는 입장이잖아요. 내 돈과 내 계좌가 이렇게 사용된지 몰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그런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거액의 돈을 네 맘대로 쓰세요, 누구한테 하든지 맘대로 쓰세요라고 맡겨놓고 잊어버린다는 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론 다른 정황도 있지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의혹이 있는 거고요. 임창정 씨 같은 경우에도 아까 사진이 나왔지만 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독려한 듯한 행위도 했었고, 들어간 돈도 크기 때문에 네. 임창정 씨에 대한 의혹도 좀 계속 있는 생각입니다. 자,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혹은 주가 조작 사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 같은 것은 뭐고 다른 것은 뭐고, 그래서 우리들이 함의하는 거 뭡니까, 신 변호사님? 이거는 사실 규모로 보자면 SG 이게 훨씬 크죠. 네. 엄청나게 커요. 지금 크고. 저 주가 증발액이 그러니까 8조 정도, 현재까지 네, 8조 8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선 피해자가 이제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8개 우량 종목들, 소위 가치 투자한다라고 해서 8개 종목에 쭉 3년간 주가를 쭉 끌어올려왔던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게 점하라고 해서 선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점으로 떨어져요. 아, 툭 떨어진 툭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한가를 4일 연속 갔으니까. 그러네. 예, 15%씩 하한가 4일 연속 가면 60%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하라고 그래요. 점으로 뚝 떨어졌다라고 해서 점하라고 하는데 점하가 됐으니까 아 이게 주식이 계속 우상향으로 3년간 올라갔으니까 아 나도 투자를 해야지라고 들어갔던 개미 투자자들이 완전 점하의 직접적 피해자예요. 근데 이분들은 내가 넣은 만큼밖에 빠진 게 없어. 더 큰 피해자는 누구냐면 임창정 등을 믿고 소위 CFD 계약에 들어가요. 장외 파생 상품이거든요. 이건 그냥 주식이 아니라 장외 파생 상품이라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간 분들은 소위 CFD가 핵심이 뭐냐면 40% 돈을 가지면 100%, 즉 4천만 원 가지면 1억까지 하는 거고 증거금 4천만 원 내면 1억까지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 거죠, 있는 쉽게 거고 말하면. 예, 빚내서. 빚내서. 그럼 이건 빚은 빚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점하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4천만 원만 날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마이너스 6천만 원까지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될 돈이 생기는 그래서 거예요. 지금 은행에서 지금 난리가 났대요. 이 예, 사람들에게. 갚아야 될 돈이. 그러니까 이 CFD, 그 임창정의 투자 권유나 몇몇 투자 권유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투자 권유를 받고 다단계로 판 이 투자 권유를 받고 CFD 계약에 들어간 사람들은 갚아야 돼요, 돈을. 그냥 내 돈 그냥 투자한 돈 떼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갚아야 돼요. 그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주가 조작, 도이치 그 CFD는 아니니까. 구조가. 예. 예, CFD는 아니니까 구조가 똑같진 않고 그냥 네. 여기 주식이 올라가는 걸 보고 돈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요건 주식만 갖고 그러니까 수익을 보고 하는 주가를 거예요. 서로 통정해서 주가를 임의적으로 자기네들이 조정했다. 여기 이제 똑같은 점이죠. 예, 그건 똑같은 점이고 여기서 피해가 확산된 거는 네, CFD. CFD 이거는 이제 장외 파생 상품 도이치랑 좀 때문에 다른 터졌다. 부분인 거고. 예.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통정 매매와 같은 방식으로 주가를 일정 기간 띄우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는 걸 했다라고 보는 그런 거고. 부분인 거죠. 수법에서. 예, 그런데 지금 뭐 여당이나 검찰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이 도이치모터스와 몰랐어요. 관련해서 돈을 그냥 맡기고 알아서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한 것뿐이다. 순수한 선의의 가담자다, 선의의 피해자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뭐 수익 창출 당하고 싶다 나도. 네, 그런 근데 거지. 그렇게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바로 김건희 여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임창정 씨, SG 증권발 사태에서도 가장 핵심은 임창정 씨였어요. 임창정 씨도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거야. 김건희 여사도 피해자라고 그랬는데 임창정 씨도 피해자인 겁니다. 자, 그렇지만 임창정 씨 입장에서 보자면 순수 피해자라고 안 보여져요. 왜? 아, 이거 1조 됐네. 잭팟 터뜨렸어. 또 자기네 그 하는 사람들끼리 막 파티하고 그 주가 조작 일당이 운영하는 방송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를 믿으세요. 나도 이렇게 좋은 데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기도 하고 엄청나게 본인의 것인 것처럼 이걸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임창정은 저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 통정매매는 선수들이 이렇게 해왔던 거고 3년간 통정매매 하면서 올렸잖아. 아, 대단한 집요한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저 임창정 씨 저 행위는 뭐냐면 주가 조작의 직접적 관여 행위라기보다는 사실은 다단계에서 옥장판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단계. 예, CFD라고 하는 상품, 옥장판이 아니라 CFD라고 하는 장외 파생 상품을 파는데 다단계로 가서 모집책 그 집회 분위기나 이런 거 보세요. 무슨 그 골프 연습장에서 했던 거 보면 다단계 옥장판 파는 사람들이 무슨 부흥회 하는 거 있잖아요. 당신도 네. 들어가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밑에 회원만 더 모집해 오면 돼요. 하는 그런 부흥의 느낌이에요. 네. 유사 종교거나 또는 부흥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창정 씨는 옥장판을 CFD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장애 파생 상품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할 사람들을 다단계로 판 거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다단계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내가 처음에는 그냥 투자를 하러 옥장판을 사러 들어갔어. 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옥장판을 팔고 있어. 나는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근데 로라님께서 질문입니다. 신 변호사님. 다단계 형태면 소개 수수료 아까 30%씩 그거 받은 받았다잖아요. 거예요. 네,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받은 것만 합치더라도 지금 자기가 뭐 손실 났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워낙 많이 이 사람이 한 30억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게 CFD라서 마이너스가 되면 빚이 30억이 될 수 있어요. 30억 다 날리고. 30억은 이제 그런데 네. 어쨌든 그 전에 이렇게 여기 적극적으로 했으면 소개 수수료도 많이 챙겼지 않았겠느냐. 뭐 그랬을 수 있죠. 이런 얘기 물어보는 것 같고. 이거는 뭐
그 다이아몬드 등급 말고는 돈 버는 사람이 그렇죠. 거의 없는 게 다이아몬드 다단계 등급. 핵심 아닙니까? 열미호님께서 아유 라 대표가 잘못했네. 김 여사랑 검찰도 동원 못하고 이렇게 말씀해 그렇지. 주셨어요. 그게 핵심이야. 자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정말 피해자인지 이거는 아마도 지난번에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판결과 한번 비교해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 등 투자자들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공개가 됐었는데 법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주가 조작에 적극 관여했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는 그냥 판단 안 했습니다. 판단을 중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 지금 패티에 올라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책임을 꼭 느껴야 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지기 2주 전에 금융위원회가 제보를 받고도 묵인을 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서울가스, 뭐 대신증권인가요? 하여튼 이런 회사들, 8군데 회사에서 사실은 물려 있다가 자기네들은 개미들을 버려두고 좀 자기네들은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뭐 좀 만들어졌었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뭡니까? 뭐 저기 금융위 쪽에서 적극적인 조기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좀 컸다는 거잖아요. 예, 그 사고가 이제 커졌다는 건데 그럼 왜 그랬을까? 이거 지금 하는 업무를 하는 쪽이 금융인데 그렇죠. 금융위 해서 그리고 금감원하고 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유가 뭔지에 대한 음론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사실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죠. 계속 처음 이거 터질 때부터 도이치모터스하고 비교되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를 다시 떠오르게 하는 사건을 전면화시키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예측도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저는 좀 약간 좋게 봐서 그렇게까지라기보다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계속 좀 불안한 상태였으니까 이거를 터트리는 것에 대해서 좀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고 선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있는데 어제되어서 이쪽이 이렇게 2주 넘게 이렇게 질질 끈 것 때문에 피해가 크게 확대된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게 대성홀딩스, 그다음에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다울투자증권, 할인지주, 다우데이터, CJ 이런 회사들이 지금 여기 연루되어 있는데 특히 2022년 중순부터 삼천리 같은 경우 그리고 서울가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 올리더라고요. 제가 봐더라도. 그래서 좀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전쟁 나는 동안에는 올라가니까 이게 정상적인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지난해 중하순부터 이런 가스나 이 전쟁과 관련되지 않은 나머지 회사들의 주가가 또 계속 쭈르륵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 작전 세력에 개입돼서 뭔가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나 보다. 이제 이런 불안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제보를 받고 그럼 이걸 조사하고 중단시키고 더 이상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건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담을 느껴서 안 했다. 왜냐하면 통정매매 너무 쉽게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저기한테 뭐 임창정 씨도 그렇고 그 CFD 들어온 사람들한테 전부 다 핸드폰까지 새로 개통해가지고 다 줘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통정매매 수법이 도이치모터스랑 유사한 지점들이 있죠. 근데 훨씬 더 조직적이고 크게 했어요. 여기는 그렇죠. CFD 계약자만 한 1,000명 되니까 다단계 들어간 사람이 한 1,000명, 금융 다단계 들어간 사람이 한 1,000명 된다는 거니까 훨씬 더 세게 했고 도이치모터스는 상대적으로 자기들 아주 내부자들 몇 명이서 이제 주고받고 던지고 이렇게 모녀지간에 주고받고 던지고 했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네, 모녀지간에 강조하십니다. 아니 이상하잖아. 모녀지간에 도이치 모녀스. 그랬던 건데 그리고 또 신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8개 종목을 쭉 보면 주가 차트를 지난 3년 8개 주가 차트 종목을 보면은요.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아요. 올라가는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대성이라고 하고 이걸 삼천리라고 해도 똑같아요. 믿을만해요. 그 올라가는 이런 게. 그리고 점 뚝 떨어진 것도 똑같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몰랐다면 무능력한 거고 알고도 묻었다면 정말 나쁜 겁니다. 저는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진짜 감사 세게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합니까 이게 도대체. 쓸데없이 KBS 이런 데 가서 괴롭히지 말고 이런 거나 좀 제대로 조금 감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원. 예. 감사원이 제대로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검사들도 막 금융감독원에 파견 받고 뭐 이랬는데 검경 그 증권 합수단 네, 합수단도 만들고 뭐 그랬는데 근데 성과가 뭐 없어.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 성과가 없어. 시끄럽게만 하고. 금관 원장님이 이제 저기 검사님이시니까 금감원장. 예, 금관 원장님께서 예, 저기 검사님이시니까 뭐 잘 압수수색 같은 거 잘하시니까 잘하시겠죠. 그런데 전문가니까. 영혼이 일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잘해보세요. 말씀하시더라도 아니, 뭐 좀 믿을 수 있게. 뭐 잘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그래요? 기대를 가지고. 네. 막연한. 네, 좋습니다. 저는 잘 못할 것 같지만 어쨌든 오히려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여기 이 사건을 더 열심히 팔 수도 있다. 도이치모터스 때는 그렇게 일부러 안 파가지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는데 오히려 이 사건은 열심히 파가지고 봐라. 나는 진짜 범죄들은 열심히 판다. 도이치모터스는 진짜 범죄가 아니었으니까 안 파는 거다. 그렇게 김건희 여사처럼 돈만 준 그룹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피해자이니까 우리가 못 건드린 거고 SG는 다르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왜냐면 SG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 그룹하고 실제 이거 세력주 하는 그룹하고 두 군데가 나눠져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투자자 그룹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하고 처벌하는지 이거 봐야 돼요. 이건 한번 잘 봐야 되는데 진짜 잘 봐야 실력을 돼요. 보려면 한 3가지를 봐야 돼요. 뭐냐면 아까 다단계에서 중간에 수익 실현해가지고 네. 중간에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빠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이 누가 땄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단계에서 따고 나간 사람이 누구냐. 이 설계를 누가 했냐. 요거고요. 설계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김익래 회장 등 갑자기 605억 그 점하러 떨어지기 직전에 팔아버린 네. 일부 주식을 8개 중에 하나 주식을 3점 몇 %를 팔았는데 605억이에요. 와. 대단하죠. 그게 판 거는 이게 말하자면 그 자기 상속세 해결을 위해서 팔았다. 공시도 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내부 정보를 가지고서 다음 키움 회장이잖아. 한 거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매도를 친 게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점하로 떨어져도 공매도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 부분이 뭐 공매도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요거는 조금 더 수사를 해서 소위 그렇게 김익래 회장하고 또 한 사람 있어요. 크게 돈을 그 전에 점하로 떨어지기 전에 매도하고 공매도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여기에 그냥 매도해서 돈 얻은 거 말고 공매도로도 또 돈을 얻게 돼 있거든요. 네. 요게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크게 제가 의심하는 건 뭐냐면 8조가 증발을 하고 몇 조가 날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서 돈을 우리는 보통 잃는데 반대 포지션이 있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포지션이 있어요. 장외 파생 상품에는. 이 반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이렇게 주가를 올렸다가 주가가 뚝 떨어지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큰 설계, 이게 초대형 설계거든요. 네. 이 초대형 설계를 해서 반대 포지션에서 주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반대 포지션을 잡고 있어서 돈을 번 사람이 있느냐. 여기까지 사실은 수사해야 됩니다. 자, 이 마지막이 제일 어려워요. 이 사건 관련해서 한겨레에 나와 있는 기사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 좀 해주세요. 피해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모집 단계부터 우리는 사기를 당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만약에 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면 자금 유치, 그게 바로 이제 투자자들 모집, 뭐 내지는 돈 가지고 오게끔 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자금 유치를 도왔다면 그 사람도 공범과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법조인들이 판단한대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면은 도이치모터스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그런 큰 돈 같은 것들이 자금 유치에 다 사실은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이라는 식으로 인식하게 만들면서 뭔가 계속 부풀리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이 SG 사태에서도 다단계 형식으로 사람들을 계속 끌어모아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 안에 들어가게끔 계속 만든 거잖아요. 내부적인 사정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거는 진짜 공범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법이 얘기가 돼서 어쨌든 방조범이 되려면 네. 본범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미필적 고의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작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무고하다는 그러니까 정말 뭐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공모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쪽 열심히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모르고 어쨌든 들어가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나는 이거 좋은 건 줄 알고 했고, 이거 사람들 많이 모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했다는 정도의 생각으로 했다고 아마 주장을 할 텐데, 그 정도는 위법적 고의가 될까요? 보세요. 투자 권유를 통해서 주가 조작 세력이 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면 주가 조작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전에 시세 조정 행위를 인식했다면, 그렇죠. 뭐 인식했으면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이들의 투자 권유가 사람들의 투자에 영향을 미쳤다면, 제가 보기에는 권오수 회장이 주범이고 네. 그렇게 권유를 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나 권오수 회장의 권유를 받고 돈을 태운 사람들도 권오수와 공범 그냥 단순히 여지가 있죠. 저는 그냥 단순히 권유라기보다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주가 이렇게 부양했다가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몇 번 하면 돈 크게 벌 수 있어라고 좀 전체적으로 다 같은 생각으로 먼저 시작한 거 아닐까요? 권오수가 권유한 걸로 대체로 지금 나오거든요. 권오수가 주범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권오수를 소환했잖아요. 네.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올라간다 하니까 그 이틀 전인가 권오수를 소환하거든요. 아니 그럼 이 사건에 보세요. 권오수가 이제 그런 식으로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될 만하게 권유를 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저는 검찰에 가서 진술하고 왔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얘기가 뭐냐면 투자 계약은 어떻게 했냐 1인 매매를 맡기면서 시작이 되었다. 1인 매매 우리 여사님도 1인 매매 그때 했었잖아요. 1인 자, 매매라고 주장을 했지. 네, 근데 그러니까 1인 어쨌든 매매보다 주장했으니까. 저는 더 나갔다고 봐요. 자 사실. 어쨌든 1인 매매라고 치고 이 사람들은 그 증권사에 투자금과 함께 자기 명의 휴대전화와 증권 계좌를 모두 넘겼다. 우리 휴대전화, 증권 계좌 모두 넘길 거 좀 뭔가 되게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영업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시세 조정을 위한 통정 매매에 대한 인식이 어디까지 있었느냐, 몰랐다라고 하는 게 저쪽의 주장이고, 근데 각 드러나는 뭘 때려주셈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전화 문자 왔다 갔다 몇 하고 시에 어떻게 때려주세요 이런 거. 뭐 그러고 바로 즉각 실행하고 하는 것을 보면 시세 조정을 위한 통정 매매라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권오수의 진술 등을 통해서 몰랐다라고 라는 쪽으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스럽고요. 게다가 지금 이번에 왜 갑자기 이 회사들이 이렇게 줄줄이 갑자기 주가가 폭락했느냐, 이게 이 오너들이 상속자 증여세 아끼려고 주가를 일부러 팍팍 떨어뜨린 거다. 그 떨어뜨린 상태에서 넘기려고 지금 이 얘기가 있거든요. 키움 회장이에요. 김익래 회장이 네. 그랬다. 605억.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들여다봐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자기들 돈이 들어갔다라는 정도만으로는 방조가 되질 않고,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라도 이게 시세 조정이나 아니면 뭐 불법적인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사용되고 있다는 정도까지 인식이 있었으면, 그러면 이제 공범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적어도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볼만한 정황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도이치모터스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사실 뭉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그만데도 나는 될 것 같아. 예. 그런데 이 케이스에 그런 게 있는지, 예.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도이치모터스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들은 형평성이라고 생각하겠죠. 문제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갈지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허술하게 하면 김건희 때문에 수사를 허술하게 한다. 이런 국민들의 얘기를 받죠. 그 원성을 시선을 받겠죠. 받을 거고, 수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야 주가 조작 뭐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하면 계속해서 그럼 왜 도이치모터스는 이렇게 안 해? 라는 얘기를 들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스탠스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거고, 앞으로도 그 스탠스 때문에 수사를 하면서 계속 그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를 고민하면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솔직히. 도이치모터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예, 지금 1심 항소. 끝났죠. 예. 그러니까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되게 델리케이트한 문제다. 예. 우리가 건드릴 여지가 많다. 더더군다나 지금 김건희 특검 이게 패트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게 올해 말 정도 되면 자동으로 어쨌든 간에 도내에 상정됩니다. 됩니다. 문제는 대통령 거부권이겠지만 어쨌든 그때 되면 총선을 생각해서라도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계속 살려놓고 대법원 상고까지 계속 유지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SG 증권 사태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진실이 무엇인지 파헤쳐보는 것이 차근차근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박진이다님께서
만 29원을 보내주시면서 이거는 12군가요? 뭐 무슨 뜻일까요? 실방을 잘 못 보는데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만약에 특검 가게 되면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사하고 제대로 좀 수사받게 될까요? 특검 가기 전에 서면조사, 소환조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면조사 등에 검찰이 또 해요, 뭔가? 할 겁니다. 왜? 왜냐하면 특검 전에 우리가 수사 다 했는데 특검은 이건 정치적 특검이고 김건희에 대한 그 글로리다. 학폭이다. 글로리다. 예. 김건희 괴롭히기다. 이제 이 프레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최소한의 쉴드를 칠 수 있는 조사 신용은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 좀 바꾸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가지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어제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습니다. 사실 이제 김홍걸 의원하고 민영배 의원이 복당하면서 민주당의 의원 수가 171명이었는데 이제 또 송영길 대표, 전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들이 나가면서 168석이 좀 됐어요. 169. 169예요 지금? 자, 송영길 의원은 아직 아니잖아요. 의원이 예. 아니니까 그렇죠. 예. 자,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 자진 출두했지만 검찰에서는 망신주기를 계속했죠. 자, 어쨌든 탈당 이후에 뭐 대책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일단은 지금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는 지금 문제의 녹취록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그런 것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일 텐데. 네. 뭐 어쨌든 현재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다 말도 안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관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탈당을 하고 막 이렇게 대응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지 예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탈당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뭐 피의자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분들 차원에서 열심히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기들 정치 생명이 갈려있기도 하니까. 네. 그리고 그와 별개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반복되거나 한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가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습과 아니면 뭐 개혁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득권들이 걸리는 문제. 저는 이제 정무적 대응은 정무적 대응대로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정무적 대응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 사람 갈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의 자진 탈당. 네.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들을 많은 분들이, 두 의원 개인에게는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측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늦었다. 3주 정도 지났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안타깝다.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법적으로는 또는 사실관계는 그냥 돈봉투 하는데 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된다. 네. 어제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갔는데 그 혐의 사실이 이제 쭉 나왔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강래구 씨한테 한 번은 6천만 원을 받아서 네. 의원들의 그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을 했고, 그 6천만 원은 의원 20명한테 300만 원씩 보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강래구 씨한테 받아서,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예요. 검찰 주장 혐의만 놓고 판단해 보세요. 1,000만 원을 받아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보냈고,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이 1,000만 원을 50만 원씩 20명의 지역 상황실장에게 보냈대요. 이 돈으로 대의원한테 돈봉투 사건, 대의원 돈봉투 사건, 저는 이 말도 지금 네. 검찰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혐의 사실이 없어요. 그러네. 의원들 20명한테 300만 원씩 보내서 표를 살 수 있습니까? 지역 상황실장, 선거 중에 지역 상황실장 20명한테 50만 원씩 보내가지고 전당대회에서 표 살 수 있어요? 즉, 이 돈이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달이 됐느냐, 또 첫 번째 확인해야 되고요. 전달이 됐다 치자. 그럼 이 돈의 성격이 뭐냐? 네. 표를 산 매표 대금이냐? 아니면은 선관위에 신고할 수 없는, 이건 선관위에 신고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네. 말하자면 조직 운영 경비냐? 이 돈의 성격도 분명히 받아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주장한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300만 원씩 국회의원 20명한테 보냈다. 50만 원씩 지역 상황실장, 지역에서 실제로 선거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보냈다. 이게 위법한, 법에 없는 돈을 보낸 건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매표용 자금인가? 저는 이거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아요. 매표용 자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는 정말 실비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건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태영호 의원하고 김연아
전 의원하고 뭐 박순자 뭐 전 의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여기는 공천 자금으로 보이죠. 여기는 매관 아예, 매직용 자금으로 매관 보이죠. 매직, 그러니까 이거 훨씬 재질이 나쁘다. 뭐 이제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건데 우선 조금만 한 번만 태영호 의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태영호 의원은 녹취록에서 공천을 대가로 해서 뭔가 좀 용산하고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다가 쪼개기 후원도 지금 많이 받은 것으로 몇 천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지금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태영호 의원 사건은 우리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했겠지만 태영호 의원 사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용산에서 소위 극우 아스팔트 쪽을 땡겨오는 용도로 태영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지금 녹취 파문의 파장이 더 크니까 버리기 수순에 들어갔다. 태영을 버릴 거다. 버릴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용산에서 그렇게 직접 오더 내리고 당신 발언 세게 해주면 공천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이거는 원래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거 했던 게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거를 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정말 이건 안 한 겁니까? 이번까지 드러난 걸 보면? 아니 안 했. 제가 뭐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의혹대로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공천에 어쨌든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뭐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실형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돼서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진복 실장은 물론 수석은 뭐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언급은 됐으니까 이진복까지는 라인이라고 치면 옛날에 고발사주처럼 다 거기서 딱 끊기고 위로는 못 올라가는 겁니까? 망언사주란 건데 말을 하자면 끊기죠. 근데 이진복 씨가 정무수석이 한 말이 맞다면 대통령한테 딱딱 보고가 올라간다. 아침에 무슨 정상적으로 보고가 올라가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고가 올라가면 좋은 말로 보고가 올라가면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다는 거고 최소한 방조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그 보고를 대통령을 미소 짓게 하는 보고가 있으면 공천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 그 이진복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근데 다만 지금 대통령은 그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당장은 기소되거나 하진 않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선 차단해서 이진복 선에서도 차단을 안 하고 태영호 선에서 차단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잘 될지. 근데 거기까지는 보호를 해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분까지. 왜냐하면 태영호가 사과 전화했고 뭐 난 사과를 받아들였다. 이진복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들끼리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인가? 국기문란 행위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법 위반 행위인데 자기들끼리 사과하고 끝난대. 그렇게 끝나는 거는 뭐 물론 뭐 친고죄나 이런 거는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사람 때려놓고 우리끼리 사과했으니까 저 사람은 죄가 없어요. 사람 죽여놓고 저 사람은 사과했으니까 저 사람은 죄가 없어.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쪼개기 얘기에다가 이게 더 터질 것 같거든요. 지금 노컷이나 이런 쪽에서 녹취록을 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오면 더 타격이 커지니까 이 선에선 끊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단적인 메시지는 어젯밤에 갑자기 윤리위원회를 해서 그 태영호 녹취록도 징계심의 대상으로 올려버렸다는 거거든요. 즉, 요거는 저는 이제 사실 원래 태영호가 최고위원 선거할 때 원래 용산발 오더에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원래 민영삼이 있다가 나중에 태영호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건 현장 뛰었던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니까. 민영삼은 그때 여러 가지 알력에 의해서 아웃되고 태영호가 거죠. 용산 쪽지에 나왔다는 건데 그게 이제 4.3 관련해서 김일성 사주 받은 거다라는 발언하고 나서부터 용산에서 아스팔트 극우들을 이쪽으로 땡겼는데 태영호에 저희가 있다, 용도가 있다 해서 공천 발언까지는 디펜스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 녹취가 더 있다 그리고 계속 까진다 하니까 이제 손절이죠. 게다가 지금 뭐 조갑제 이런 사람들이 태영호는 대통령감이다 이러니까 너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손절각이지. 그거 뭐 자리 비면 줄 사람 많잖아. 검사 하나 강남에 보내면 되지. 이진복 수석까지는 정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손절하고 싶어도 태영호는 너무 약하잖아요. 태영호를 희생양으로 삼을 것 같습니다. 뭐 희생양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한데 그렇게 하면 너무 우리를 너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전혀 어렵지 않은 게 이 모든 일들 누구를 어디까지 정리하고 어떻게 할지를 실제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검찰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소 독점주의가 가진 폐해라는 거죠. 자, 신자식 변호사님 어제 김연아 전 의원하고
뭐 취재할 엊그제 봉지욱 네, 기자하고 봉지욱 그다음에 기자. 김연아 사무국장하고 다 네. 저희들이 인터뷰했어요. 네, 어땠어요? 저는 뭐 하여튼간에 뭐 진짜 이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그 녹취록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심지어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음성을 살리기 위해서 요 소리를 조금 줄이고 배경 소리가 너무 컸군요. 봉투 소리가. 배경 음성 음향을 깎았거든요. 근데 봉투에다가 다 집어넣는 소리가 나요. 200씩 3명이. 그것도 계좌로 이체 받았다가 야 이거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야 계좌 다시 돌려주고 현금으로 갖고 와. 당시 현직 시의원, 작년도에 당시 현직 시의원. 네. 근데 이제 저 봉지욱 기자랑 얘기를 하면서 되게 재밌게 들었던 거는 봉지욱 기자가 당시 이제 김연아 돈봉투 사건이 있었을 때 사실 매관 매직으로 보이는 1차 컷을 운영회비라고 얘기하는 거를 200만 원씩 내야 됐으니까 재밌었던 거는 이준석 대표한테 당시 당대표 이준석이었잖아요. 이준석 대표한테 확인 취재를 한 거예요. 이런 거 알고 있었냐. 투서가 들어와서 당대표 이메일로도 와서 사무처에 알아보라고 했다. 근데 왜 제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됐냐. 너무 그런 투서가 많아서 사무처가 다 감당을 못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본인은 이제 양두구육 사건으로 이제 당직에서 당대표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신경을 못 썼다. 이 얘기는 뭐냐. 물론 그 음해성 투서도 있었을 거예요. 공천 떨어지고 나서. 근데 굉장히 그 사무처에서 당 사무처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런 신고가 이 사람 공천 장사 누가 어느 당협위원장이 어느 국회의원이 공천 장사했어요. 누구한테 돈 받고 공천 줬어요. 라고 하는 것이 사무처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김연아 태영호만 있었겠느냐. 여기에 검찰은 실제로 칼을 들이대고 국민의힘은 이번에 당무감사 할 텐데 전반적 당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혐의 있는 현역이나 현역이 아닌 당협위원장들을 이렇게 체크해낼 수 있을 거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솔직히 말해볼게요. 강남 갑 같은 경우나 서초 갑 같은 지역은요. 국민의힘이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되는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줄 서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한 명에게 계속해서 그 자리에 지역구 의원 나가게끔 해주면 내부적으로 반발이 엄청 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이 지역위원장이 4년마다 바뀔 거를 기대하고 사실은 만들어진 자리라서 여기에서 본인들에게 공천을 줄 수 있는 구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음에 누가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미리미리 돈 주고 뭔가 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자, 그런데 태영호 같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정치 기반이 없고 북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된 이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관리를 해달라고 했다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엄청난 것 같고 특히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금액이나 이 돌아가는 판이나 이 시스템이 태영호 의원하고는 또 비교도 안 될 만큼 조직적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한두 번 이런 식이 내지는 한두 명 이런 일이 벌어졌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의 돈봉투 전당대회 뭐 9,400만 원으로 30만 원씩 뭐 밥값 하라고 주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의 이 공천원금 사건일 텐데 요 얘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거를 그냥 인위적으로 또 누를지 뭐 어떻게 될지 이게 사실 저는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직의 문제가 있어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들, 지금 요즘 얘기 나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느끼는 가장 중요한 권한, 이건 난 절대 못 놔. 하나는 못 놔라고 물어보면 답하는 게 뭐냐면, 몇 명 실제로 물어봤거든요. 답하는 게 뭐냐면, 지방의원 공천에 관여하는 권한이에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방의원들이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이제 출마해가지고 총선을 치를 때, 밑바닥을 다지면서 뛰어다녀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앉혀놔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사탈권을, 그러니까 실질적 공천권을 쥐고 자기 사람을 앉혀놔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정치개혁을 뭘 하든 간에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특히 이제 기초 지자체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꽉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 이쪽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생사였던 정치 생명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런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시키는 대로 무조건 사실 불만해가지고 꼭 마치 상사가 막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막 험한 일 시키거든요. 지역구에. 네네. 그런 데를 뛰어다니면서 일을 시키는 그런 상하관계가 확실히 있는 구조 상태라면 이런 일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이거를 수사를 해가지고 현실이 어떤지 다 밝혀내고 네. 책임 있는 사람 다 쳐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그런 개혁이 필요한 건데 그렇게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정리할 건데요. 요거 하나만 그냥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신 변호사님이 잠깐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문정 검사가 징계받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 김건희 여사 사진 올려놓고 진혜원. 진혜원 검사 죄송합니다. 진혜원 검사가 페이스북에다가 그 김건희 여사 사진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줄리 뭐 이런 논란을 가지고 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중징계 받았으니 이번에도 뭐 엄청 큰 징계 받을 거다. 이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원석 총장 뭐 관련해 가지고 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 진혜원 검사가 갑자기 이렇게 그 논란을 다시 끌어들인 이유가 뭐고 실제 검찰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신자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혜원 검사뿐만 아니라 이번에 골 때리는 일이 정말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 네. 손준성은 재판 중이거든요. 징계에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윤성은 재판에서 이겼거든요. 네, 근데 징계위원회 출석하라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검찰들한테 윤과 한 특수부 라인 검찰을 배신하는 그 어떤 자도 검사 노릇 못하게 하겠다라는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올바른 말이든 올바르지 않은 말이든 그렇죠. 그런 건 상관없이. 그건 상관없어. 어떻게 무죄 나온 이윤성은 징계에 올리고 아직 유무죄 확정이 안 된 손준성은 재판 중인 손준성은 징계 무혐의를 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거기다 진혜원까지. 이문정은 아예 검사 적격 심사까지 올렸다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 단돌이 하는 거죠. 야, 딴 생각하지 마. 이거 같이 봐야 돼요. 그냥 진혜원만 따로 볼 게 아니라.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도 사실은 정리를 하려면 네. 그때 이제 그 검사 징계법이가 있었거든요. 네. 검사 징계법 문제점은 이미 지적이 많이 됐었는데 윤석열 당시에 총장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지만 검사 징계를 검사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현재의 시스템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걸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영친 여러분 어떻게 오늘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하고의 이슈 3부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5박 7일 국빈 방미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또 두 분의 전문가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제일 바쁘신 두 분이에요. 제일 핫 핵인싸들입니다. 아이고. 네, 제가 이 두 분하고 같이 방송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우선 두 분께서 이번에 대통령 5박 7일 걸친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사실 좀 빠듯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않았는데 어쨌든 30년 대통령이 돌아오셨단 말이죠. 돌아오셨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정말 극과 극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뭐 최고의 성과였다는 여당의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도대체 뭐냐 이게 아예 그냥 나라를 갖다가 넘기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란 말이죠. 우선 간단하게 이번 국빈 방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선 간단하게 나중에 설명은 나중에 하고. 네,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바이든의 재선을 위한 방미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뭐 다 좋은데 그럼 우리가 얻은 실익은 뭐냐? 그렇죠. 하는 질문 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너무나 사적인 방미였다. 그래서 국익은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에 대해서는 좀 갸우뚱하게 되는데 뭐 사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뒷얘기, 뭐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주로 좋은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적으로는 상당히 성공한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더더욱 그 평범한 국민들 입장에서 소외감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방면이었던 것 그냥 뭐 감정적으로 소외감 느꼈으면 괜찮은데 이거 우리나라 지금 거의 다 퍼주고 온 거 아닌가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물질적으로 저는 특히. 그러니까요. 그게 네. 이제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가 통상 이제 정상 외교라고 하면 그 외교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어떤 그 국가의 품격을 세우는 어떤 정신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미래로 가는 그 어떤 주춧돌을 어떻게 놓았고 이 동맹은 장차 무엇에 기여하는 동맹인가 좀 이렇게 명확해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개념의 오남용이에요. 뭐 확장 한국형 핵 공유다. 또 사이버 정보 동맹이다. 영어방의 잭팟이다. 네. 이게 이렇게 용어가 남발이 되면은 이제 내년쯤 되면은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됩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되는군요. 이게 안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 신호인데 네. 안보는 신뢰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부가 하는 말은 엄정해야 되고 이것이 어떤 설명은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개념상의 혼란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도 핵동맹이다 또 나토보다 더한 어떤 그 핵 억제 동맹이다 또 그 전에는 저 출국 전에는 한국형 핵 공유다 이렇게 널뛰기가 되면은 이제 개념 규정이 불가능하고 네. 우선 NCG라고 하는 그 핵 그 협의 그룹에 대해서 그 정의를 모르겠어요. 이건 국방부가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상과 망상이 교차되는 이런 개념의 오남용이 왜 생겼느냐? 처음부터 기대치를 높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가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네. 마치 성과가 엄청날 것처럼 사전에 기대치를 극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네. 그 다음에 정상회담을 갔다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 맞아요, 기대치하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에 와가지고는 저희가 전문가들이 보기엔 이거 핵공유 처음부터 안 된다는 거 다 알았거든요. 아니, 당연하죠. 미국이 전술핵 무슨 배치 안 우리한테 된다는 거 다 핵공유를 알았거든요. 하겠어요. 예. 근데 될 것처럼 기대감을 극대치로 올려놓고 여기서 어떤 그 외교를 한 다음에 실제로 다른 걸 포장했단 말이죠. 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메시지 혼란이라는 게 우리 국내로 되면은 저는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는데 북한, 중국, 러시아는 또 뭡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안 맞아도 될 공매를 맞는다든가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단계로 나갔을 때 네. 우리가 외교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자는 처음 발언으로 제가 다시 드리는 게 외교는 그런 걸 하는 걸 외교가 아닙니다. 외교는 적을 없애고 전쟁이야 적을 만들어서 이기는 거지만 외교는 적을 그렇죠. 만들지 적을 않는 만들지 게 말아야죠. 그게 네. 외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런 점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부풀려진 기대치와 개념의 오남용이 결국은 또 다른 적 만들기로 나가고 있다는 데 문제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KK님께서 우리 대통령 부부는 회식 갔다 오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다 귀에 꽂힙니다. 그러니까요. 그 적을 만든다 이 점에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금처럼 국제 질서의 전환기에서는 우리가 뭐 사실은 뭐 미국과 중국 중에 어디를 택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그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방식 매우 위험하고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의 한미동맹에 대해서 그것을 뭐 우호적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는 그건 좋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굳이 그 나라들하고의 어떤 적대 관계를 이거를 설정하고 이것을 네. 계속 키우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우리 국익에는 반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굉장히 앞장서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든든하거나 또는 굉장히 흐뭇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조폭의 어떤 패싸움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양 세력이 거대 세력이 그랬을 때 뭐 국제 관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비유가 그렇지만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했을 때 아직까지 뭐 한쪽이 조금 더 세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자도 상당히 만만치 않고 더더군다나 우리 옆집에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금 더 힘세 보이는 거기에 또는 그동안은 우리하고 친했던 그쪽에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너무 앞서서 막 주먹을 휘두르면서 거기 막
그 옆집에 사는 거기에다가 막 가서 막 들이대면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요. 그냥 얻어 터져요. 그런데 그때 과연 그 또 다른 그 더 센 놈이 제가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지켜줄 거냐? 이거 잘못하면요. 낙동강월이할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이현주 의원님 걱정하시는 지정학이라든가 우리 국가의 생존과 또 어떤 그 비전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은 레이디 가가 파동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준비 과정에 직전에 안보실장 목이 날아간 사건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김태호 그 안보실 1차장의 어떤 그 굉장히 돌출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비합리적인 발언들 네. 이런 부분들로 처음부터 이제 편가르기를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거기에다 도청 파문이 또 터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의제들을 관리하는데 오로지 이제 정부가 보여준 거는 미국 변호사 그것도 미국이 원하지 않는 수준까지 변호를 해줬어요. 미국은 저 기밀 누설이 됐다는데 기밀이 아니라 그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보여준 어떤 그 이미 어떤 하나의 편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네. 미국이 원하지도 않고 한국한테 필요도 없는 수준까지도 이 정상회담이 편향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요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론에서는 대통령 최초로 너무너무 잘한 게 많다. 예를 들면 한미 정상 차원에서 확장 억제, 해구상 강화 등을 최초로 문서를 명문화했다. 한국 대통령이 펜타곤 군 지휘 통제센터를 방문한 건 처음이다. 미 국방 고등연구계획국에 방문한 것도 처음이다. 하버드대에서 연설한 것도 처음이다. 이렇게 막 처음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실적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좀 다 갖다 퍼줬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더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워싱턴 선언 이후에 북중러 3국의 반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지금 추가 도발 가능성 시사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강도 높은 비난했고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올인한 외교 때문에 북중러하고는 더 점점점 척을 지고 지금 정말 백적간두에 서 있게 됐습니다. 요거 짧게 30초씩만 어떻게 미국 올인 외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 이제 저는 그 글로벌 타임즈 사설이 네. 답이라고 봐요. 물론 정부 입장은 아니지만 사실은 매체에서 얘기한 것은 이제부터 미국 경제와 안보에서 받을 손실이 네. 미국에서 저기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 이익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입장이 나왔고 사실상 중국 외교부가 동조하고 있거든요. 네. 새로운 전선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러시아는 그다지 걱정할 처지가 아니다. 거기는 힘이 없다. 한국을 제재하고 싶어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 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지금 앞으로 최대 외교의 난제는 대중관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국익 외교에서도 이제 네. 원전 수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배터리,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국가의 어떤 시장 자율성은 여기서 끝났다. 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중국의 저런 거센 협박에 대해서 우리 정책 대응 수단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만약에 소진됐다면 네. 올해 굉장히 한국 정부가 또 우리 국민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 드립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우리 이현주 의원님께서 요거 여쭤볼게요. 기시다 일본 총리 지금 취임 이후에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대요. 지금 예전에 우리 대통령하고 지금 바이든한테 해준 거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효과죠. 네, 예전에 우리 대통령하고 비슷했는데 지금 50%가 넘었대요. 국정 지지율이 엄청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총리 이제 방한을 서둘러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뭔가 좀 탁 세기를 받겠다 이런 취지를 지금 보입니다. 식민 지배와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반성 같은 건 안 할 것으로 이제 보이긴 하는데. 기시다 앞으로 우리나라 방문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 달리 일본 입장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양보하겠다고 대통령이 공언은 했지만
근데 자기들도 정보망들이 다 있을 거고 그렇죠. 리서치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이행이 가능하냐. 왜냐하면 사법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법원에 판결이 있는 거고. 그런데 대통령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판결이 무효화되냐 금방. 그리고 그 개개인의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경영의 자유가 있고 이것이 잘못하면 직권남용이 됩니다. 경영권에 그렇죠. 대해서 간섭을 네. 하면. 근데 배상을 해라 말아라 대신 해라. 이거는 잘못하면 업무상 배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정경련 K스포츠 재단 이런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들도 아마 보고를 받았을 거고 그럼 그것을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도 아마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런 점검만 하고 우리한테 별로 반기지 않는 그런 식의 어떤 마치 감독하는 듯한 발언만 하고 그 외에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사죄의 태도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일본도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 내놓는다든지 과연 이렇게 했느냐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 결과에 네. 따라서 또 대통령의 어떤 실적 이런 게 평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의회에 가서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신 거면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자유주의적 무역 질서를 그동안에 구가를 해왔는데 가치동맹이라면서요. 그럼 적어도 의회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몰라도 이 가치동맹으로서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이 자유주의 무역 질서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을 중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국익 입장에서는 중국하고의 무역을 너무나 지나치게 이렇게 급격하게 우리를 압박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피해가 오잖아요. 그럼 이런 정도는 미국 의회에 가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완곡하게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핵 문제도 핵무장을 포기하는 선언을 하셨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 그동안에 북핵하고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말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가 있다면 네. 동아시아에서 어떤 이런 핵무장의 문제 우리가 당장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재량을 늘려달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해구산이라는 것은 저는 그동안의 큰 진전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의회에 가서 조금 더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국의 어떤 종속된 그냥 하나의 변방의 어떤 대통령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국제적인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였어야 된다. 그러면 아마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근데 영어 연설하는 거 가지고 지금 박수 칠 만한 젊은 국민들 별로 없습니다. 지금의 네. 시대는 이미 영어를 연설하는 이런 거는 그냥 다 해요. 젊은 사람들은. 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못해, 좀 우리가. 연세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그걸 못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우리가 그건 손가락질 못할 하지도 문제가 않아요.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영어 좀 잘하는 건 몰라도 연설을 하는 데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알겠습니다. 자, 일각에서 한일 간의 이런 과도한 군사적 밀착, 일본과 미국에만 지금 올인하는 이 외교, 이것으로 인해서 일본이 지금 점점 자신만만해져가지고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도 실시간 공유하고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도 하고 뭐 아주 그냥 난리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진짜 오는 이유가 궁금해요. 왜 이렇게 기시다가 빨리 오지? 오는 이유? 예,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조금 그 대목이 불안해요. 찝찝하죠. 그런데 찝찝해요? 불안해. 일단 과거사 문제는 여기서 의제가 중요하진 아닙니다. 않아요. 예, 네. 그거는 입도 뻥긋 안 할 거고. 네.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갔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가 너무 오버해서 아니 일본은 중국을 건드리더라도 한쪽으로는 때리고 한쪽으로는 어르고. 어르고 하면서 이 지역의 어떤 그 관리자로서의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해오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한국이 나서 가지고 갑자기 싸움을 벌리니까 이러다 감당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견 말리러 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 중국이 그 물밑 외교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렇죠. 할 짓 다 해요. 근데 한국은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오히려 우리가 예상했던 직관과는 다른 측면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 자위대가 뭐 한반도 상륙 사실은 그건 아니겠죠? 나는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런 네. 방식이 아니라 네. 여기 한반도 오지도 않고 그냥 동해상에서 직접 북한을 때려버리지.
뭘 저기 한국에 와서 협의하고 뭐 저기 서로 자기네 마음대로 혼자 그냥 해버릴 거다. 그게 문제지. 아이 저기 동해 지금 우리보다도 더 해양 전략이 더 막강한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 범위 바깥에서 이제 일본이 어떤 전쟁하는 교전 국가로 되는 게 그게 더 지금 문제인 것이지. 자꾸 사람들이 이게 뭐 한국에 와서 뭘 상륙을 하고 우리더러 명령을 하고 일본이 그 집 왜 합니까? 그러네요. 밖에서 북한이 더 가까워요. 그냥 이리로 알아서 올 해버리네요. 시간에 그리로 가버리면 끝나는 거를. 오히려 그런데 아이고. 통제불능의 일본이고 일본이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 네. 오히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렇군요. 부분에 네. 대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할 때 언급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그때 그 잠깐만. 타격 공격에 대해서 이게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자, 김정렬 전 의원님 말씀 더 들어야 되는데 다음 방송 일정 있으셔서 이번에 먼저 조금 예, 잠깐 예. 먼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계속 끝까지 예, 먼저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이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때 아마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할 때 가장 좀 거슬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일본이 독자적인 방어를 위해서 뭐 독자적인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뭐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죠. 네, 맞아요. 그죠? 대통령이 이해한다 그랬어요. 예, 이해한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바로 아까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할 경우 그러니까 동해상에서 우리나라랑 협의하지 않고 알아서 그냥 북한한테 다이렉트로 하는 거. 그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보면 일본 그 열도를 지나서 네. 떨어진 적이 있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위협한다. 자기들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을 하는 그렇죠. 거죠. 네. 이렇게 되면 그 방어 차원에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마치 전혀 우리나라하고 상관없는 뭐 미국이라든가 또는 유럽 이런 제3자가 그냥 편하게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얘기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럼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빌미로 이유로 해서 북한에 대해서 보복 공격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러면 그 두 나라 간의 교전 상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고 그냥 뻐끔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해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해할 일이에요. 한반도에서 그렇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은 결국 우리도 자동적으로 상황에 개입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내몰라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럴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네. 우리가 일본하고 지금 군사 동맹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뭔가 우리가 후방에서 일본을 지원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오는 거죠. 이건 뭐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만 그런 극단적 상황이 안 오리라는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물론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주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모양도 굉장히 이상한 모양 아닙니까? 그럼요. 너무 이상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의 국익은 뭐지? 하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지 일본하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일본을 지원하는 상황. 우리가 지금 일본의 군사적 행동을 지원하는 보조하는 역할을 지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래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일본이 우위에 섰다든가 그렇죠.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게 됐어요. 북한의 땅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일본이 개입을 하고 굉장히 깊이 개입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일본이 권리를 갖게 되는 상황, 최악의 경우에. 그냥 그걸 눈뜨고 볼 건가요? 우리는 한반도 부속도서가 우리의 땅이라고 헌법에서 주장을 하면서 그 땅도 궁극적으로는 결국 통일 내지는 우리와 함께 가야 할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북한의 정권이 지금 우리가 지금 적대적 관계에 있을 뿐이지.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사 일본이 그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하고 협의 없이 우리 동의 없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함부로 해서는 안 그렇죠. 된다. 혼자 알아서 독단적으로 그게 하면 안 마음대로 된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주장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발끈해야 되는 이거는 아주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한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가 막힌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어떤 전선 문제인데요.
우리가 전선이 있다, 신냉전 시대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주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체제는 구냉전하고 엄밀히 말해서 다르거든요. 네. 구냉전은 진짜 그야말로 자유주의 대 공산주의 해가지고 명확한 전선이 있었고 그리고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네. 러시아는 침공을 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 중국이 내부적으로는 권위주의 국가지만 밖으로는 지금 오히려 중재한다고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 전선이 명확하게 성립하느냐? 성립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아니에요. 상황에서 네. 사실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이 훨씬 큰데 네. 우리가 이 상황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근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딜레마가 경제적 이해관계는 오히려 중국하고 더 밀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우리의 국익이냐. 여기서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전선이 더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우린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 사실은 많은 세계 여러 나라 입장에서는 이 네. 전선이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 전선이 군사적으로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양안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뭐라고 막 주변에서 얘기했다가 중국이 발끈하니까 바이든인가 그때 얼마 전에 분명하게 중국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직까지 그것이 미국의 공식적 입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먼저 나와가지고 뭐 대만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네, 얘기하고 양안 있잖아요. 어쩌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다른 나라는 이 전선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그냥 그런 해석을 일각에서 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 전선을 지금 만들고 있는 자기가 거예요. 먼저. 만들고 있는. 그럼 그 전선이 명확해졌을 때 반드시 그것은 나중에 전쟁이나 이런 충돌로 가거든요. 세계 역사를 보면. 아이고, 그러니까요. 이때 이것이 대만이 될 수도 있지만 북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전선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 접점이 어디냐? 한 곳은 대만이고 한 곳은 한반도예요. 그런데 이 한반도의 남북 간의 대치의 이 전선을 가지고 지금 거대한 어떤 세력 간의 진영 대립의 전선으로 확대시키는 네. 어리석은 짓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이거는요 보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진영을 애국의 문제죠, 떠나서 애국의 문제. 국가의 이익의 문제고 우리 국민들의 생존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맞습니다. 전쟁 좋아합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금 우리 당도요. 대통령이니까 우리 당 대통령이니까 무조건 지지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이면 국가를 위해서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기 양심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근데 왜 안 이거를? 하는 거예요? 공천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천하고 이게 무게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공천하고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국민들의 본인에게 와닿는 생존과 게? 우리 운명의 문제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먼 훗날도 아니고 몇 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그때 이것이 시작이 됐다. 이런 식의 어떤 상황들이 그때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예를 들면 나중에 가서 돌아봤을 나중에서 때 보니까. 예. 그때 만약에 정치인들이 조금이라도 바로 이걸 했으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앞으로 한 10년 후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후회하겠죠. 후회할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책임질 자신이 있냐고.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못하겠으면 지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저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이거 못하겠으면 지금 정치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생존을 저해하고 우리나라의 운명을 이상한 방향으로 틀 수 있는 왜곡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심하게 때문에 말하면 매국노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군요. 지금 그렇죠. 판단 상황에 잘못하면, 따라서는 판단을 잘못하면. 그래서 차라리 아무 말 못하겠으면 판단 안 서면 그렇죠. 입을 좀 닫고 다물어라. 침묵을 지키시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열미호님께서 이현주 의원님 응원합니다. 옳은 소리 내주시니 기쁩니다. 대구도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네요. 정말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고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것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게시했잖아요. 네. 근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태영호 의원은 이정복 그 정무수석의 얘기를 듣고 더 발언을 세게 한 것으로 지금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타임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하려다 보니까 야, 난 니네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징계하니? 아마 이것 때문에 어디선가 흘러나왔겠죠. 이런 녹음 파일이.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분도 문제가 있지만 네. 이 두 분을 징계하는 것은 뭐 이게 무슨 유체 이탈 내지는 뭐 유체 이탈? 꼬리 자르기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야 아무리 의리가 없는 집단이라고 하지만 이건 일단 이 두 사람을 징계하기 전에 이런 분위기를 조장한 사람들부터 먼저 책임지고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정말 이거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이 얘기 듣고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누구 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이렇게 조장했는데 부추겨놓고. 부추겼잖아요. 그리고 이게 굳이 그 녹취가 안 나오더라도요. 네네. 정황상 다 그렇게 보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죠. 사실은 오다 없었으면 이런 말이 나왔겠어? 이런 거. 왜냐면 갑자기 막 쏟아져 나왔어요. 아니 그 그리고 타임에. 왜 평소에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대통령이 얘기하시고 뭐라고 할 때 이거를 최고위원이나 당의 지도부나 의원들 정치인들이 이것을 실드를 쳐주고 방어하지 않느냐. 네. 옛날에 경선 때부터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계속 나온 얘기 기억나시죠? 그때 이준석 당대표 때였을 거예요. 그때 조수진 최고가 왜 대통령을 엄호하지 않고 네, 맞아요. 그냥 방치하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어요, 싸웠죠. 그때. 이런 네. 것들이 지금 반복되고 지난 전대 때도 그러면 누가 대통령을 더 잘 보위할 것인가를 네. 가지고 논쟁을 벌인 거 아닙니까? 친윤 타령을 하면서. 그렇죠. 이런 일련의 절차를 봤을 때 결국 이것은 대통령실, 대통령 혹은 그 당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장한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서로 누가 더 누가 충성을 하냐는 충성 경쟁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충성 경쟁 끝에 좀 부적절한 단어들이 튀어나오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저는 일단 당의 대표 그다음에 이것을 조장한 대통령실부터 먼저 처벌받을 거 처벌받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나서 해야 이것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징계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이거 그냥 제물로 바치자. 응? 별로 중요한 사람들 아니까 이 사람들 보면 윤핵관 핵심들도 아니에요. 생명들이군요, 이 사람들은. 그죠? 제가 볼 때는 윤핵관 핵심들이 아니라고요. 이분들은. 본인들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태용 의원 특히. 아니죠.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김재원 네. 의원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건 아니죠. 나경원 쪽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충성을 하는 뜻이 보이니까 네가 한번 충성심 보여봐.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행동을 끄집어낸 거죠. 유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민들이 과연 그냥 이 사람들의 문제로 생각하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그 의심이 이번 녹취로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도 누가 그걸 유출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내부에서 누군가가 야 왜 우리만 희생시키는 거야? 우리 우리도 억울하다, 가만히 이거네. 있지 않겠어? 네. 라고 해서 폭로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정광훈 네. 목사도 정강 목사 얘기도 그분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도 뭐 무슨 폭로를 하셨더라고요. 대통령실로부터 전화 받았다. 민노총을 대항하셔야 집회를 갔다가 뭐 민노총한테 할 어떻게 사람은 해달라, 너밖에 어용 집회를. 없다 이러면서.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맞불 식으로 집회 해달라 그랬다는 그런 식으로. 식으로 관리해 온 거잖아요.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뭐죠? 이렇게 청와대에서 지시해가지고 어용 집회하고 한 것에 네, 대해서 오다 직권남용 받아가지고 문제 있었죠. 네네. 그리고 공천을 가지고 이것을 왜 그럼 뭘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의 공천 문제하고 연루가 돼 있는 거고 이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유죄를 받은 네, 내용 맞습니다.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뭐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진복 수석 이 사람도 그분이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분이 정부성. 이제 완전히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분은 이제 아마 계속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과거에 이제 현교안 수석 같은 상황인데요. 다른 수석이라고 뭐 별반 다르겠느냐 이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정무수석 한 명만 그랬겠느냐. 여기저기서 네,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한 거 아니냐. 그러네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막 지지한 사람도 아니고 다만 네. 우리 당의 대통령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저는 이 보수 정당이 그렇게 힘들게 어떻게 보면 탄핵의 위기를 갖다가 결국에는 어쨌든 극복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정권 교체를 했는데 그렇죠. 국민들이 기대한 것은 더 이전보다 잘하라는 거였는데 그랬죠. 오히려 탄핵 때 원인이 됐던 모든 일들을 지금 반복하고 오히려 그러면 근데 그 장본인은 탄핵 때 앞장서서
이 적폐청산에 칼을 휘둘렀던 검찰총장, 중앙지검장께서 지금 한술 더 떠서 이러고 있다? 이것이 과연 역사 속에서 어떻게 평가되겠는가? 이게 우리가 저는 진짜 이 보수 정당이요. 그럼 과연 이거야말로 보수 개멸이고, 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실은 개멸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개인이 망가지는 게 중요한 게 네. 아니라 나라가 망가지는 게 걱정이고 특히 우리가 변호사로서 알지 않습니까? 검사나 변호사들은 형사사건 하면서 그 피의자들, 피고인들이 하는 걸 우리가 그대로 보고 배워요. 수사하면서 특히 검사님들 보면은 수사하면서 많은 걸 배웠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우리가 둘 다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검찰총장 출신 우리 대통령님 특히 예전에 박근혜 탄핵 관련해서 그 수사 엄청나게 많이 하셨던 바로 그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더 실망스러워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고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아놓고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상실감.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었던, 지금까지 그렇죠. 믿고 있었던 정의에 대해서 이것이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무너지는 상황에 대한 상실감. 이걸 누가 보상합니까? 그래서 역사가 무너지고 있다. 네. 정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 그때도 좀 너무 과하다. 그 당시에. 예, 네. 그때 너무 이렇게 막 뭐랄까요? 너무 막 앞서서 나가고. 너무 오버해서. 예, 그러니까 네.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네. 하지 않고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도 저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역사 속에서의 어떤 그런 걸 본다면 중요한 사건들을 다룰 때 좀 차분했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어쩔 맘님께서 이현주 의원님 말씀을 여야는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상에 우리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망하는 길은 3년이면 망한다. 이정희 깨달은 말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질문은 다음에 또 시간 내서 다시 말씀을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정대 의원 좀 먼저 나가셨고 이현주 전 의원하고는 여기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배포의 촉 시간인데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빌딩에서 10대 청소년이 투신하는 과정을 SNS로 생중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배경으로 온라인 성착취가 있었다는 옛날에 그 N번방 사건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이른바 신대방 팸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꿰어내서 성착취를 해왔다는 의혹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화면 초기호는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저는 사실 저 기사 보고 참 놀랬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라이브로. 예.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거잖아요. 그 행위에.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무슨 충격을 받았을까? 또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그래서 이제 특정한 어떤 집단 혹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심리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 의심된다라고 해서 동작경찰서, 지금 강남경찰서에서 10대 청소년이 1명이 아니라 3명입니다. 그래요. 그 이전에 2명이 더 있었고, 그러니까 근데 저 추적해 본 바에 의하면 동작경찰서가 이제 입건을 했습니다. 4명을 입건을 했는데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난다. 이렇게 돼서 그들을 신대방 팸 혹은 뭐 관악 팸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떤 지역의 가출 팸 붙여갖고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악이나 신대방에서 네. 신대방 근처에서 그 지역에서 그 자기네끼리 이제 패밀리라고 해서 패밀리처럼 그냥 예. 돌봐주고 돌봄을 당하는 이런 관계를 형성해서 그렇죠. 심리적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 성착취, 마약, 폭력, 성범죄까지 다 포함하는 아이고. 특정한 뭐 빌라의 지하라든가 아니면 뭐 옛날 폐 모텔이라든가
어떤 형태든 그런 공간에서 온라인에서 이런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그 이제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런 어떤 느슨한 형태의 뭐 저는 이제 링 범죄라고 표현을 하는데 링이라는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이것이 이 동적경찰서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자기네끼리 가출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가출 팸을 형성을 하죠. 신대방 팸, 뭐 관악팸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범행을 모의를 하는데 뭐 성착취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렇게 지금 우울증을 겪고 있는 10대 여학생을 타겟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텔레그램 등으로 유도를 해서 원격으로 범죄를 하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다크웹처럼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어서 유통을 시키고 돈을 벌기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그들을 유도해 갖고 직접 성범죄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성범죄에 이게 연결되게끔 하는 다양한. 그래서 이제 N번방 사건은 실제로 지금 이 형태의 일종의 하나의 부분. 그러니까 조주빈 N번방 사건은 그것의 일종의 표현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자살하는 거를 사진 찍거나 뭐 하는 걸 사진 찍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필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만 원하는 사람들에게 비밀리에 공유시켜주고 다크웹의 그런 사이트들이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지금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영화에서만 그런 걸 봤었단 말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스너필름이라고 스너필름. 동유럽에서 이 강제로 납치된 여성들, 어린 아이들을 러시아나 동유럽 쪽에서 많이 유통을 시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런 형태로 제작하고 유통하는 방식입니다.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고 어머나. 미국의 FBI에서도 동유럽이 타겟이 아니라 이제는 동남아 그리고 지금 말하는 우리나라 같이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주목도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애들은 그렇게 유도를 또 했다는 거잖아요. 예컨대 성추행 같은 걸 해가지고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 왜 우울증 갤러리라고 울겔 이렇게 하느냐면 뭐 거기에 파생된 것도 있지만은 마치 자기가 자기도 똑같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아 실제는 안 그래요. 네, 실제는 뭐 20대 후반의 남성일 수도 있고 10대 후반의 남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사람이 복합된 캐릭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돌아가면서 조언이란 것을 해주면서 우리는 같은 어떤 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널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특정한 어떤 커뮤니티나 사이트로 이동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가스라이팅이 진행이 되고 그 가스라이팅이 진행 과정에서 어떤 약 먹어봐. 마약에 섞어 있는 거 요거 봐. 요거 괜찮아. 우울증에 좋아. 그리고 어떻게 해봐. 뭐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실제로 뭘 찍고 그러면 이게 기분이 좋아져. 이렇게 해보면서 가스라이팅에 그걸 다 찍게 만드는 겁니다. 방식이 이런 가스라이팅 방식. 그래요. 너무 끔찍한데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소희라고 하는 가명입니다. 이 여학생은 17살인데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 신촌에서 20대 남성을 만났대요. 근데 이 사람을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났나 봐요. 얘들 표현이 울갤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암약하고 있는. 거기서 암약하고 있는 사람을 애들을, 울갤러라고 한다. 근데 어쨌든 그 울갤러 20대 남성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성추행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뭐 자기를 또 자는 동안에 신체를 만지고 얼굴을 도찰했다. 그리고 그런 촬영한 것들을 여기저기 막 뿌리고 다니면서 내가 너 창피스럽게 만들겠다. 이러면서 평가도 하고 성희롱도 하고 이제 모욕을 주고 살 수 없게가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할 마음을 먹게 되는 거고. 그리고 죽기 전에 뭐 특정한 부위를 보여달라. 이게 다 하나의 사이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SNS 라이브 켜고 마지막 인사한다. 이러면서 너 죽기 전에 뭐 가슴 보여줘.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패턴으로 이 사람을 추행하고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그 추행한 거를 뿌린다고 협박하고 협박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우울증에 극단적으로 빠지게 만들고 그러면 약 먹어라 내지는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이러면서 그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가스라이팅하는 최종적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보여라 이러면서 또 더 끔찍한 걸 요구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또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게 만들고 이런 거라는 거군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피해자들하고 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관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누구랑 누구를요?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피해자. 그러니까 세상에. 너는 나를 오빠, 남자친구로 불러야 돼.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경찰 수사가 됐을 때 우리는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기가 법적으로 네, 네. 빠져나가려고. 네. 그래서 이게 가스라이팅 거기까지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조직범죄처럼 배후가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제가 링범죄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네. 미국의 벌써 20년 전부터 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비정형적인 일종의 재미, 러스트 크라임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재미와 쾌락만을 목적으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조직된 형태의 집단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 네. 그 대상들이 실제로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이런 거를 모의하고 실행하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걸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갱은 특정한 조직 강령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범단 같은 경우로 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조주빈도 사실 범단을 하기 힘들었던 거는 그렇죠. 예. 명확히 조직 강령 같은 것이 없는데 또 적용했던 이유가 바로 이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조주빈은 뭐 명확하게 범죄 단체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되지만 누가 보더라도 범죄 단체가 실행을 했고 지시를 만들어져서 한 했고, 것처럼 그렇죠. 좀 되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걸로 처벌을 받는데 이런 개별 소수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또 처벌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1대1로 다이렉트하는 방식이 유지가 되는 것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다가 술 마실 사람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죠. 모텔로 유인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바람잡이들이 꼬시고 그리고 술 먹이고 술 먹은 상태에서 각종 나쁜 짓을 해가지고 촬영 같은 거 한 다음에 협박하고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물범 같은 마약도 사용되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모르고 이제 그렇죠. 마약에 중독이 예.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합의금 달라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 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 그것이 범행 자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들한테는 약술이라고 부르는 것은 약술이 뭡니까? 말하자면 알코올과 졸피뎀을 섞어서 야 그러면 정말 위험한데요.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통제 약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향정신성 의약품이어서 예.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은 졸피뎀 같은 거 함부로 못 받는 건데 이거를 어쨌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얻어낸 다음에 술에다 타서 먹인다는 거군요. 먹이기도 하고 이게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라고 가스라이팅해서 먹게 만든 다음에 결국은 그 피해자를 성범죄의 대상이나 수단으로 이용한 것도 이들의 수법입니다. 15살짜리 어떤 여자애는 내가 한번 조울증 때문에 술피뎀 먹여 재우는 걸 봤다. 나도 죽으려고 200알 먹은 적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네, 네. 세상에. 자, 이거 우울증 갤러리 같은 이 온라인 커뮤니티가 문제인 것 같은데 폐쇄 못 시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우울증 갤러리 같은 DC 인사드에 대해 이거를 얘기했는데 본인들은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그랬죠. 하겠다. 자기네들은 관련이 없다. 거기에 쓰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건 이제 우울증 갤러리 자체가 문제보다는 이 우울증 갤러리를 만약에 없앤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거기 위험이 감지되면은 바로 이동을 하고 이게 어떤 지금 중앙일보 기자라고 좀 얘기되는 네. 기자가 한번 위장으로 무엇을 올렸는데 취재하려고 취재하려고 해봤어요? 올렸는데 네. 오히려 그것이 이제 모니터링돼서 사라지는 것보다 거기에 범죄로 접근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한 1분 내에 다다다닥 해갖고 빠져버리고.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니터링해서 이것을 그 글을 삭제하는 시간은 2분, 3분. 그러면 이미 다 끝나는 거죠. 네. 우리 다른 데로 옮기자라고 해서 그대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갤러리를 폐쇄한다는 한들 소용 있겠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또 이런 얘기 해주신 분이 있네요. 20대 울갤러가 일베랍니다. 그 사람이 국민의힘 당협 활동을 했답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글쎄 그거는 확인된 바가 확인이 없습니다. 아직 지금 없어요? 자, 우울증 갤러리 관련 성범죄 사건들 정리했는 걸 보니까 뭐 서울 서부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춘천지법, 울산지법 지금 화면 보이는 것처럼 여러 곳에서 2019년도부터입니다. 20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계속 그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자살 시도 같은 걸 하게 되면 그거를 생중계를 하면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하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야 아무도 너 안 좋아해 그냥 죽어버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다는 계속 거죠. 부추겨서 죽게 만드는 거죠. 죽으면 울면서 한 방송 보면서 뭐뭐 하겠다 이런 조롱도 하고. 그렇죠. 세상에 울갤러를 통해서 친구들이 많이
잃었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네요. 작년에만 장례식장을 5번 갔다. 그러면 여기를 통해 가지고 자살 시도를 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걸 성공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희생당했다고 표현이 맞겠죠. 예, 예. 아,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 자, 또 하나 문제가 이렇게 이런 뭐 울갈려든지 뭔지 어쨌든 이런 범죄 조직에 연결돼서 희생양이 되거나 뭐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가해자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같이 공범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2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계곡살인 사건 이은혜 씨잖아요. 네. 그 사람도 이러는 거예요? 초기의 모습이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은혜도 중학교 때부터 해서 고등학교 때의 이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제 대포폰이 20개나 발견됐습니다. 이은혜의 경우는 네. 그 과정에서 이것을 가지고 특정한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고 그리고 공범인 조연수와 네. 성매매, 절도 등을 하면서 특정한 집단이 같이 이제 그 피해자의 집에서 마치 그 합숙을 하면서 이런 범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같은 유형이라고 봅니다. 인천 쪽에 이런 유사한 범죄 집단인 거죠. 이은혜는 그런 쪽에 과담하고 있었고 결국은 그 이은혜의 남편이라고 법정 남편인 피해자가 그거에 최종적으로 당한 거죠. 아, 근데 그 남편은 사실 사회생활도 했고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데도 당해요, 그렇게? 그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경우도 여러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청소년만 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은혜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해서 10대 시절부터 성매매, 절도, 사기 등 온갖 범죄를 저질렀는데 전문가들은 이은혜가 어려서부터 범죄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주변 모든 사람들을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대하는 방식이 그렇죠. 굳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네. 요번 이은혜 사건의 재판부에서도 여기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도 말씀하신 그 남편이 실제로는 완전히 가스라이팅 된 게 아닌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솔직히. 예, 그래서 이제 그건 무죄가 됐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쉽게 인정되지 못해요. 못해 우리나라 보면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예. 청소년이거나 그러면 또 인정이 되는데 지금 그 피해자는 성인 남성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주로는 이은혜 같은 그런 범죄 집단의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어린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죠. 자, 이들의 특성은 피해자 주변 가족, 지인 관계를 모두 끊고 본인들에게만 종속하게 만들어요. 그 그렇죠. 가출 청소년들을. 그러면서 우리만 널 사랑해. 우리만 널 보호해 줄 수 있어.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가족한테 가면 안 돼. 친구들도 끊어야 돼. 너 선생님 정말 나쁜 놈이다. 이러면서 이제 자꾸 주입을 시킨 그렇죠. 다음에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시키는 거야. 이러면서 그 학생들을 조종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출하게 만들고 약을 사게 만들고 아니 근데 그런 조직이 뭐 정말로 조직처럼 위계질서나 직책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재미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빈의 사례를 보면은 특정한 형태의 조직 구성원이라기보다는 흩어져서 사라지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 만들어졌다가 예. 사라지고. 근데 수계들, 조주빈이나 조주빈의 핵심 일당들은 항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표현은 많이 다르죠. 어디는 울갤러이고 어디는 엠번방을 가지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추적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미국에서도 IT 기기 사용에 능하고 타인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10대에서 20대 범죄 조직을 예. 링이라고 하니까 서로 연결된 그렇죠. 링이라는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여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가출팸들이 그런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한 3, 4년 전만 해도 이런 거에 대한 뭐 것이 인식이 없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이런 게 가출팸이 단순한 어떤 일탈 청소년이 아니라 이 조직화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서울 주변에만 15개 정도를 추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동작경찰서에서 빠르게 대응한 것도 이미 정보는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추적하는 부분이고 아직 조금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미국식으로 완전히 그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그 범죄가 만들어지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양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될 것 같고 이걸 이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그 우울증 같은 것들을 집에서 혹은 그 가까운 어른들이 시스템적으로 아이들이 뭐가 좀 문제인 것 같다라는 거를 딱 캐치하고 캐치되는 순간 이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게 기본입니다. 만들어야 되는 그 거죠. 기본이 없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이들을 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런 데에 관심 가지는 아이들은 자기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내가 맞습니다.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맨날 아직 혼란스러워해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아, 그럴 때 너가 나쁜 거야. 넌 잘못했으니까 내 말 듣고 반성해라. 이렇게 가면 또 학생들이 거기에 또 몰려주고 그렇죠. 그렇게 영향받고 그래서 그러는군요. 그런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자들이 범죄 집단의 수괴가 조주빈이 그런 수법이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들이 전체가 뭐 엄마 아빠만 꼭 그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키우는 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말 관심 많이 가지시고 주변에서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도와주는 적극적인 그런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아이들 얘기 들으면서 너무 속상한데 어쨌든 그래도 여기서 말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